오늘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기후변화의 원인, 그리고 상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문가들에게 넘기도록 하고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확실히 날씨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덜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덜 걱정해서가 아니라 유럽인들이 겪고 있는 정도의 기상상태를 늘 겪어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흥미로운 세계지도가 있습니다. 각 지역이 겪고 있는 연교차를 표현해둔 지도입니다. 문명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이죠. 연교차가 어떤지 한번 보시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10에서 20도 정도를 보여줘요. 반면 동아시아 지역은 40에서 50도를 보여줍니다. 사는 환경이 다른 거죠. 유럽도 연교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인들은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덜 더운 여름과 덜 추운 겨울 속에 살고 있는 거죠. 한국의 날씨와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입니다. 우리는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침공했다가 고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독일이 소련으로 침공했다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2차 대전 당시 미국군의 모습을 그린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도 눈 내리는 벨기에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추웠겠죠. 하지만 한국 전쟁 때, 일사후퇴 때의 한국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 우리랑 비슷한 정도 추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연교차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아래는 한국의 평균 연교차입니다. 한국 평균이기 때문에 저 북쪽과 저 남쪽의 중간인 거죠. 보통 이 정도면 한 충청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사후퇴 당시 북한 쪽에서 내려오시던 분들이 겪었던 추위와 2차 대전 당시 독일군과 연합군이 싸웠던 벨기에 지역의 추위가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름은 어떤가요? 훨씬 더 높은 온도를 보여줍니다. 아웃라이어란 책에서 말콤 글래드웰은 동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근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밀농사와 벼농사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노동 집약적인 벼농사를 하기 때문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을 하죠. 이분을 한국에 모시고 몇 년 같이 살면 다른 결론을 도출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춥고 더운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면 쇠가 당금질 되듯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우 전쟁 때문이기도 했지만 유럽 각 지역에서 난방 연료 부족을 호소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르웨이는 빙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춥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의외로 한국의 겨울과 비슷하면 비슷하지 더 춥지는 않습니다. 멕시코 만류의 영향이라고 하죠. 이들은 주로 전기 난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남아 도니까요. 수력 발전 등을 통해서. 그것이 없었던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LNG 가스를 받아서 난방을 했던 거죠. 그런데 기상이변은 온난화 쪽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겨울을 더 혹독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독일은 겨울을 걱정했던 거죠. 이때 한국의 보일러 업체들이 기회를 타서 많은 수출 실적을 쌓았다고들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겨울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보일러를 수출할 수 있었던 배경, 당연히 한국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었던 거죠. 물은요, 특별합니다. 얼면 팽창해요. 거의 모든 물질이 얼면 수축하는 데 비해서 물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동파라는 게 일어나죠. 그래서 보일러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과거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온도를 사용했죠. 바닥에다가 열을 뗀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 따뜻해지고 그걸 통해서 공기를 데피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유럽은 어떻게 했을까요? 벽난로 시스템을 썼죠. 최근에는 많이 쓰는 것이 히터입니다. 공기를 태우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뜻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보일러가 아니라 벽난로 또는 히터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공공장소에서는 많이 써요. 그러면서 반드시 가습기를 켜죠. 공기를 태운다는 것은 수분을 날려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수분이 없어지면 온도를 올리고 낮추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정전기 천국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피부에도 안 좋고 모든 가전제품, 사람, 가구 모든 것에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선택한 방식은 바닥 난방이었던 거죠. 바닥에 물이 흐르게 하고 이걸 통해서 따뜻해지게 하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단 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만
했던 거죠. 장점은 있습니다. 물은 데피기는 어렵지만 한번 데펴지면 온도를 오래 머금는 장점이 있죠. 이것 때문에 멕시코 만류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열대지방에서 햇빛을 머금은 물이 잘 식지 않고 크게 순환하면서 노르웨이 앞바다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노르웨이가 아주 추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하지만 눈은 많이 내립니다. 왜? 따뜻한 공기가 추운 지역으로 올라왔으니 수분이 증발하고 그걸 통해서 눈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조하지 않은 겨울이 가능했던 겁니다. 한국의 여름은 어떨까요? 복사 냉난방이라는 시스템을 보게 되면 겨울에 사용할 거라고 생각되어졌었던 바닥 파이프에 있는 물을 집을 식히는데도 사용합니다. 물은 역시 온도가 올라가는데 시간 걸리거든요. 과거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한옥을 보면 배산 임수를 필수로 합니다. 이유는 여름을 나기 위해서가 컸습니다. 북쪽에 있는 산에서 나무 그늘 속에서 시원해진 공기가 마당 앞에 뜨거운 공기 쪽으로 이동하게 한 거죠. 바람이 불게 만든 겁니다. 그러려면 창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한옥은 창이 커요. 반면 유럽의 집들, 특히 남유럽의 집들을 보게 되면 사각형으로 밀폐된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도 작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더우면 덧문을 닫아버리면 되거든요. 햇빛만 안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시원해져요. 왜? 습도가 없으니까. 한국의 여름은 더위도 더위지만 습도가 문제죠. 서유럽이나 미국 서부를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그 지역은 그늘만 들어가면 선선해집니다. 한국은요, 푹푹 찝니다 그냥. 물론 그늘이 상대적으로 선선은 하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발달하는 것이 제습기인 거고요. 한국인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날씨는 극한 상황이었던 거죠. 영화 투모로우를 보셨나요?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음으로써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적도를 제외한 지방이 빙하기로 들어가는 영화입니다. 물론 과학적인 오류들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온난화는 빙하기와도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유럽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국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들도 한국과 유사한 정도의 연교차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많이 사는 지역 중에서는 최악의 연교차를 극복하며 사는 노하우가 빛을 발할 때가 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열을 너무 많이 받은 배터리는 터집니다. 너무 추운 상황에서의 배터리는 에너지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리 장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실험을 그리고 노하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KTX가 여름에는 서행합니다. 왜? 레일이 길어지니까요. 그러면서 휘거든요. 이러면 기차의 탈선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연교차가 만들어낸 다양한 현상을 우리는 겪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극단적인 복장차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 동부가 한국과 상당히 비슷은 해요. 하지만 그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럽인들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점점 심해진다면 노하우라는 말을 현대식으로 바꾸면 IP가 됩니다. IP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악한 상황에서 살면서 쌓아놓았던 노하우,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상품화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지도 못한 가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